블라드 총재가 지금 이제 뭐 이번 금리 인상에서 이제 늘 횃불을 들고 역할을 확실히 하고 계신 블라드 총재가 얼마 전에 또 시장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희망 회로를 좀 돌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 테일러 룰을 좀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테일러 룰에 따르면 5에서 7% 정도 올려야 되는데 아직 한참 남았다고 이제 살벌한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. 살벌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됐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. 일단 블라드 총재는 뭐가 됐든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논리를 찾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7%라는 황당한, 그러니까 무서운 수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, 근데 그래도 그 연준 총재라는 분이 그 기분상 7% 올리겠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런 논리를 하셨겠죠. 그럼 그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그 센트루이스 연준 거기 그 총재님이시니까 거기서 발표한 건데, 이게 이제 연준 금리고 이제 테일러를 이제 PCE 그 PC를 관련해 가지고 뭐 했더니 예전에는 거의 뭐 비슷했다가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가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이게 너무 낮다. 한참 올려야 돼. 그래서 5에서 7% 정도 사이에 있어야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이렇게 들으면 그냥 허걱하는 거죠.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뭘로 계산해서 뽑으셨냐는 거지. 요거를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PC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물가하고 핵심 PC 전망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건데, 재밌는 거는요. 재밌는 거는 이게 여기서 잘려 있어요. 여기서 잘려 있어. 그러니까 올해 한 7, 8월, 줄라이니까 7월이죠. 7월 것까지만 있어. 보통은 이제 내년에 금리를 7%까지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보통 이게 22년, 23년, 뭐 24년 초까지는 이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보여줘야 할 건데, 여기서 딱 댕강 잘려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발표한 것도 발표했을 때도 11월이었는데 한 몇 달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쫙 뽑아냈더니 당장 4분기부터, 올해 4분기부터 이게 훅 내려와요. 당장 4분기부터.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신 거지, 쉽게 말해서. 요거 약간 내려가려는 그 느낌 오시나요? 이게. 근데 요걸 또 확정했더니 이게 7월인데 연말쯤 되니까 얘들이 심지어 좀 거의 만나려고 해. 만나려고 하고 내년 2분기가 넘어가면 얘 위에 있어요. 그러니까 블러드 총재의 말을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한다면, 물론 뭐 연준이 그 한 사람의 주장 가지고 다 되진 않겠지만 고지고대로 한다면 지금은 당장은 5, 7%도 가능할 것 같지만 내년에 계속 올리다 보면 벌써 2분기 넘어가고 3분기부터는 인하해야 돼요. 그러면 사실상 가장 매파했던 사람이 내년 가을부터 인하를 주장하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장이 7%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반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기대 인플레를 억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. 지금 이제 자기도 안 거죠. 이제 연준이 속도주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또 인플레가 다시 또 고개를 들까봐 그냥 이제 희망 회로 못 돌리게 회로를 차단하려고 이제 활발한 딱 헤드라인 블러드 총재 5에서 7% 요거 딱 나가면 또 사람들 컥 할 거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이걸 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해보고,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블러드 총재가 얘기를 한 이유가 내년 되면 물가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연준이 바뀌어요. 연준은 아시죠? 이제 투표권이 돌아가면서, 물론 회장이나 뭐 뉴욕 연준이나 당연직들은 이제 매번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연준 총재들은 빙글빙글 돕니다. 빙글빙글 도는데 이번에 뭐 가장 매파였던 사람 중 이제 블러드 총재죠. 그리고 이제 뭐 에스터 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내년 되면 투표권이 없어요. 투표권이 없고, 그리고
투표권을 새로 이득하는,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생기는 사람은 뭐 패트릭 같거나 로리 로건 같이 약간 비둘기파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참 그 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매파가 많을 때, 매가 드글드글할 때 인플레가 터졌어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기도 하죠. 이게 운이 없으려고 하니까,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, 지금 심지어 지금 파월이 그 얘기 했잖아요. 이제, 더 높게 가기 위해서 천천히 간다. 그래서 이제, 터미널 레이트, 이제 최종 목표 금리를 한 5%로 넘겨야 된다. 뭐 이런 얘기, 실제 자기 입으로 5%라는 단어를 썼던 사람이 그 4명 있거든요. 이제 그 대머리 아저씨 카시카리가 있고, 버킨, 그리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달리, 그리고 블러드 총재인데, 이 중에 카시카리 그 대머리 아저씨 빼고는 전부 다 투표권이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, 그분들이 이걸 알 거잖아요. 이거 예정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시장한테, 그러니까 좀 센 말을 하는 사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뭐, 패트릭 하커 같이 올해도 투표권이 없다가, 이제 또 심지어 비둘기로 분류되는 사람이 갑자기 올 연말에 5% 올려야 되는 이런 얘기하면 훨씬 살벌한 거죠. 저 사람이 이제 원래 비둘기였는데 사람이 변했네. 근데 심지어 투표권도 생겼어. 좆됐네.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, 그냥 5%라고 말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만 죽이고 실제 5%갈 생각은 연준 내에서도 긴가민가 할 것 같으면 그 말을 누가 하는 게 좋아요? 원래 매파였는데 내년에는 투표권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그냥 헤드라인 상으로는 5% 얘기해가지고 이제 순간순간 시장이 행복회로 돌리는 건 좀 참고로 살짝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안 줄 수 있는 거지. 왜? 저 사람은 진짜 5%가 가려고 할 때는 투표권이 없잖아.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년 연준은 비둘기가 늘어납니다. 비둘기가 늘어나고 이제 그 블러드 아저씨도 사실상은 이제 내년에 블러드 아저씨가 20%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. 투표권이 없잖아.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내년은 일단은 물가가 빠지는 것도 있는데, 물가가 빠지는데 비둘기가 늘어난다? 매가 늘어났는데 인플레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올해 내내 겪어보셨으니까 내년은 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파월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월은 그냥 약간 획획 바뀌는 사람이잖아요. 마스터 오브 피봇이야. 그렇잖아요.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하다가 일시적 폐기하자마자 1년 동안 급발진을 하셨는데, 언제 피봇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유턴하시면 또 무섭게도 걸어가시는 분들이 파월이다. 파월은 일단은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. 한번 돌리면 어제의 나는 다 잊기로 한다.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년에 투표권도 없어지는 분들이 5%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발발 떨 필요 없다.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? 그 사람들의 이제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성명서에 나오는 거. 그래서 5%란 말이 의사록이 나왔으면 또 시겁을 했겠죠. 근데 지난 FOMC에서 한참 좋았다가 막판에 뭐였습니까? 감속은 하는데 이 감속이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거야. 라고 파월이 기자회견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찬물을 확 부었는데, 의사록을 까보니까 그 말을 안 한 건 아니야. 그 말을 안 한 건 아닌데, 그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보면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접근하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. 그럼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올릴 수 있는 칸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잖아. 근데 기자회견에서 말은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천천히 간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말은 굉장히 톤이 낮아요. 한마디로 결국에는 그냥 감속이라는 겁니다. 감속이라는 거고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 안정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12월 달 50bp로 이제 감속할 거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10월 21일입니다. 그때 이제 사실상 연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이제 희망의 뉴스를 던져가지고 막 불끈불끈 했던 게 10월 21일인데, 그때가 영국 작살나고 엔화 150엔 뚫고 난리가 날 때입니다.
그날 바로 이제 늘 그랬듯이 대변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트윗을 날렸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지금은 확인되고 있지만 연준이 동거는 10월 21일이라고 보면 되죠. 이제 그 11월 한 달 동안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고, 그리고 거의 확률이 70%가 넘어갔던 게 브레이너드의 순이라는 표현이었고, 어제 100%를 찍은 거죠. 그래서 거기에 화답했던 게 이제 나스닥이 4.4% 인상이었는데,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했고, 뭐 그리고 투표권이 없어질 사람들이 뭐 5%니 뭐 심지어 뭐 PC를 가지고 7%까지 얘기하는 뭐 블라드 이런 것들 다 제끼고,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실제 FOMC에서 뭐라고 했느냐, 그리고 성명서에 뭐라고 적혔느냐, 이렇게 다 공개되니까 봤더니 결론은 감속이에요. 감속이고, 왜 감속하는데 그래? 언제는 영원히 올 것 같이 가더니 왜 감속하느냐? 금융안정이라는 단어가 금융안정이 뭐겠어요? 이대로 계속 올리면 미국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금융이 작살나겠다.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아주 그냥 개판이고, 그게 결국 미국까지 영향을 준다. 그게 금융안정이잖아요. 금융이라는 게 뭡니까? 금융안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. 그 글로벌 성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금융이죠. 금융은 파이낸싱입니다. 파이낸싱.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. 파이낸싱이 이제 돈 빌리는 거잖아요. 자금 조달하는 게 파이낸싱이잖아. 근데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거야. 왜? 심지어 미국도 안 돼. 왜? 미국 국채 사겠다는 사람 없고 일본까지 팔아제끼니까 다 매도자밖에 없고 매수자가 없으니까 미국조차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가 안 팔려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금융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금융 안정을 여기다 놓고 그러려면 감속을 해야 된다. 그랬으면 된 거지. 뭐 끝나고 나서 뭐 따로 인터뷰나 다른 대학교 가가지고 5% 7%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거는 그냥 나스닥이 하도 설레발 칠까봐 그냥 이제 그냥 입으로 조지는 거야. 입으로 조지는 거.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연준 하루 이틀 봤어요. 그런 것들을. 근데 참 올해 느끼는 거는 지금 연준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어쨌든 QT도 계속 하고 금리도 뭐 감속은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내년 1월부터 바로 동결해 줄 리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심지어 뭐 동결을 한다 쳐요. 그래도 4%야. 뭐 연말 되면 4.5%일 거고 뭐 4.75까지는 가겠죠. 그럼 4.75가 만만한 금리예요? 아니죠. 절대 4.75라니 그것도 미국 금리가 4.75라니 만만한 게 절대 아닌데, 그러면 거기서 안 올라가는 것만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죠?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. 그리고 금리는 안 올라가지만 QT는 해야 되잖아. 첫 시도는 2019년에 작살나가지고 9월에 레포 발작 때문에 그만뒀죠. 근데 두 번째도 살짝발짝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뭔가 영원히 QT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. 그렇게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통화정책 카드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. 그러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? 그 레포 발작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? 그냥 레포 시장에도 연준이 돈을 주는 거지 뭐. 그게 피마잖아요. 근데 그게 그럼 원래 레포 시장은 연준이 만지는 데가 아니에요. 연준은 주요 그 프라이머리 뱅크들하고 하는 거지, 레포는 그냥 민간끼리 돈 주고 받는 그 전당포 같은 데거든요. 근데 거기까지 그 뭐 소위 말하는 스탠딩 레포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레포에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달래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그냥 연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계속 있겠다는 거 아니야. 뭐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왜? 문제는 분명히 생기거든. 이 높은 금리에 QT를 하는데 단기 자금 시장이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. 그럼 이제 불을 꺼야 되니까 가가지고 연준이 가서 불 끄는 방법 하나죠. 돈 주는 거지 뭐. 자금 시장에 문제 생긴 게 뭐겠어요. 다 돈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돈을 줄 거 아니야. 그럼 이제 뭐 돈을 주려고 하면 마구자루 줄 수 없으니까 뭐 창구가 있어야 되고, 뭐 그거를 이제 이럴 것 같으면 안에 부스를 하나 차려라. 그게 이제 스탠딩 레포, 피마 뭐 이런 건데, 이렇게 되면 연준이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주요 은행하고 이제 그
자금을 조달하고 양적 완화를 해도 주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뭐 지준에다 꽂아주고 뭐 이런 거였지. 이제는 단기 자금 시간까지 그냥 싹 다 들어가고 연준이 다 단도리를 하면 이거는 이 연준이 손을 안 대는 게 없다고 봐도 돼.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규제도 풀어주고 단기 자금을 또 수혈할 거란 말이에요. 안 하면 난리 나니까. 그러면 연준은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사실상 세계 중앙은행이지만 뭐 이제는 진짜 뭐 공식적 세계 중앙은행으로 가는 거지 뭐. 그래서 이게 이번에 달러 초강력 인상은 오히려 그간 흔들렸던 그러니까 기분으로만 흔들렸던 달러의 그 위상 뭐 이런 거 연준의 위상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한층 끌어올려 가지고 그냥 뭐 세계 중앙은행이 되어 버린 고 있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해보는데